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영만리 타국에서 살아 돌아온 60대 여성입니다. 지금 이곳에 사연을 듣기 위해 모인 많은 분께서도 평생을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저희 부부는 남들에게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양가 부모의 도움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지인의 소개로 시장 가판대 장사를 시작해 식당 장사로, 남편은 일찍이 기술을 배워 기계 정비를 시작으로 자동차 정비 일을 했었어요. 17부터 집에 돈을 벌어다 주며 살다 23세 남편을 만나 결혼했죠. 밑으로는 이남 일녀의 새 아이가 있었는데 어려운 살림에도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잘 자라주었죠. 그중 무엇이던 잘하던 큰아들은 저희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첫째는 원래 다 빠르다던가요. 말도 발달도 유달리 빨라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듣던 큰아들은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안 그래도 위계 질서나 장남의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남편에게 큰아들은 인생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 동생들을 책임감 있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관이가, 너는 이 집의 거울이야. 네가 하는 행동에 따라 수연이, 관석이가 다 보고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가 잘해야 해. 아빠가 너한테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건 너 혼자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길을 닦아 놓으면 그 뒤를 동생들이 잘 따라가기 때문인 거지.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아빠. 제가 더 열심히 잘할게요. 남들 다 놀이터에서 노는 걸 더 좋아할 때 그런 책임감을 부여받았으니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공부 욕심이 있던 아들은 뭐든 잘하고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미안하기도 했어요. 저도 남편도 첫째로 자라 그 어깨에 놓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한 번씩 아들이 좀 안쓰러워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관익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 당신도 장남으로 자라서 잘 알 거 아니야. 당신도 얼마나 버거워하면서 살았어. 첫째니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가끔 보면 당신 관익이한테만 너무 큰 부담 주는 것 같아. 요즘엔 첫째한테만 그렇게 부담 주는 거 편애라고도 한대. 알지. 근데 첫째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 당신이나 나나 집에 돈이 없으니 부담만 받고 자랐지만 관익이는 수연이, 관석이한테 못해주는 것들 다 저만 받고 자라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대신 난 관익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거야, 뭐든. 본인이 그렇게 자랐으면 아들에게는 덜할 법도 한데 남자들은 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버겁게 여겼으면서도 아들도 똑같이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러니 딸과 막내는 그런 첫째를 어려워하면서도 잘 따랐어요. 부모가 없는 집에는 첫째가 부모 대신이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듣고 자랐거든요. 남들은 2살 터울이면 제법 싸우기도 한다던데 저희 집 애들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딸과 막내가 첫째보다 유순하고 가능했던 일 같아요. 그때 저희 생각은 뛰어난 장남이 있으면 나머지 아이들은 보고 잘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첫째가 너무 뛰어나니 둘째와 막내는 포기를 더 빨리 배우더라고요. 수연아, 아무리 수학이 어려워도 그렇지 60점은 너무 아쉬운 점수 아니야? 나는 열심히 한 거란 말이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 60점이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70점, 80점도 맞을 수 있어.
아니야. 난 진짜 이게 최선을 다한 거야. 오빠처럼 공부한다고 100점 맞을 수 있는 머리가 안 된다고. 확실히 첫째가 머리가 좋긴 했지만 그렇다고 둘째와 막내가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뭐든 잘하는 첫째를 보고 자라며 어차피 첫째만큼 안 될 거면 일찌감치 접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중학교만 졸업한 터라 애들한테 공부로 뭐라고 부담 주기도 힘들어 공부시키는 게 좀 힘들었어요. 앞으로는 대학을 가야 밥벌이를 하고 산다는데 저래서 대학이나 가겠나 싶고 딸과 막내가 제 밥벌이를 못하면 고스란히 첫째의 부담만 될 것 같아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참 자식 키우는 건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걱정이 됐던 둘째도 막내도 저한테 손 한번 벌리지 않고 알아서 잘 살고 있는 걸 보면요. 둘 다 대학은 못 갔지만 일찌감치 자기 재능을 찾아서 딸은 미용사로 막내는 대기업 생산직에 취직해 잘 살아요.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첫째였죠. 대학 때까지만 해도 첫째는 여전히 저희 집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입학해서 남들 부러움을 샀고 남편은 시부모님이 사시는 고향 마을에 플래카드도 걸었거든요. 윤성식 손자 윤관익 서울대 입학이라고요. 애가 공부를 잘하니 시장에서 별 볼 일 없는 장사를 한다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저를 함부로 못했습니다. 관익 엄마는 좋겠어. 관익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며? 아유, 그냥 하는 만큼 하는 거죠. 그냥 좀 하는 게 서울대를 가? 농사는 자식 농사가 제일이라더니 나중에 관익이 덕 좀 톡톡히 보겠어. 지금도 효도하는데 나중에 또 얼마나 효도할 거야? 다들 그랬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이 커서 효도를 할 거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가장 뛰어나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자란 아들은 영원한 제 자부심이자 자랑일 줄만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첫째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안판정을 받은 거예요. 남편은 군에 있는 애가 신경 쓸까봐 첫째한테는 말도 못하게 했어요. 미용실에 취직해 일하기 시작한 딸이 쉬는 날 쪽에서 남편 병수발을 했죠. 그러니 딸이 조금씩 불만이 생긴 거예요. 병수발이야 기꺼이 하겠지만 집안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첫째만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오빠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오빠한테는 말도 안 해? 네 오빠 알아서 뭐하게. 군에 있는 애 괜히 마음만 심란하지. 너는 몰라. 군대 가는 게 어디 캠프 간 줄 알아? 그래도 알 건 알아야지. 아빠가 아픈데. 솔직히 나중에 오빠가 알면 더 속상하지 않겠어? 됐어. 괜히 마음 쓰게 하지 마. 남편 몸속에 자리 잡은 암이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 하루가 다르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숨기려고 해도 휴가 나온 첫째가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볼이 패이고 빠진 머리카락 때문에 안 쓰던 모자도 쓰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휴가 나온 첫째는 마주 앉아 밥을 먹고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거기다 오랜만에 집에 와서 하루만 머물고 약속이 많다고 바로 서울로 올라간 뒤 복귀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좀 실망스럽고 서운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몰랐으면 했던 마음이라 차라리 잘됐다 싶어 보내려는데 딸이 막아선 겁니다.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뭘? 아빠 봐봐. 아빠 얼굴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 아빠 얼굴이 왜? 진짜 무심하다 무심하다.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아빠 아파. 그것도 많이. 딸의 말에 첫째는 그제야 제 아빠 얼굴을 제대로 살피더라고요. 자기가 봐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지 그제야 묻고요. 어디서 어떻게 아픈데요? 아이,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야. 아빠 암이래.
지금 벌써 항암 치료도 몇 번이나 했다고. 오빠는 언제 아빠가 모자 쓴 거 봤어? 오빠랑 있는 동안 저 지긋지긋한 모자 한 번도 벗지도 않고 있는데도 이상하다고 생각도 못 하는 거야? 암이라고? 아빠가? 언제부터? 3개월 됐어. 오빠한테도 말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빠가 오빠 생각해서 말 안 한 거야. 나도 어차피 오빠 휴가 나오면 알게 될 거니까 미리 말하지 않았던 거고. 근데 보고도 몰라보는 건 좀 너무하잖아. 같이 사는 사람도 살이 너무 빠졌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오랜만에 집에 온 사람이 왜 그걸 몰라봐? 아빠, 많이 안 좋아요?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말 안 한 거야. 결국 첫째는 서울에 올라가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남아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다니는 병원도 함께 갔죠. 남편은 말은 아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막상 아들이 함께하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도 장남이 좋을까 싶었습니다. 복귀에서도 전보다 전화도 자주 하고 나름 군에서도 남편 챙기는 게 느껴져 서운한 마음도 다 풀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빠 포상휴가 나온 거 알고 있었어? 포상휴가? 관익이 포상휴가 나왔대? 나왔다가 이미 들어갔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는 말도 없이 포상휴가 나왔다가 자기 여자친구랑 여행 갔다 들어갔더라. 내가 오빠 여자친구 SNS 보고 알았잖아. 아들은 군에서 받은 포상휴가를 집에는 말도 없이 자기 여자친구와 쓰고 들어간 거였어요. 평소 같았어도 좀 서운했을 것 같은데 남편이 그러고 있는 와중에도 그랬다니 많이 섭섭했습니다.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모른 채 했어요. 남편은 아들 눈치를 살폈습니다. 자부심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담을 주고 키웠는데 자기 병으로 젊음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게 싫다면서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나이야. 여자친구랑 여행 갈 수도 있는 거지. 숨기고 갔다 온 저 마음은 변하겠어? 그냥 둬. 다 그럴 때니까. 아픈 나 위해서 시간 보내는 거 하나도 고맙지 않아. 남편은 그렇게 끝까지 아들 마음만 챙겼어요. 결국 1년 반을 그렇게 버티다 허무하게 저 세상에 가버렸죠. 너무 이른 이별에 모두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전역해 상주 역할을 제대로 하며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었어요. 본인이 없으면 집안의 가장은 장남이라던 남편의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첫째 역시 제 자식이니 남편 목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유학? 미국으로? 이만한 기회가 없어. 솔직히 다른 동기들에 비하면 나는 많이 늦은 편이지. 아유, 가면 좋기야 하겠지만 갑자기 미국이라니. 꼭 가야겠어? 엄마, 나 진짜 성공하고 싶어. 아빠도 안 계신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내가 성공해야지. 너 마음은 알겠지만 아빠도 없는데 갑자기 너까지 미국 간다고 하니까 엄마 마음이 좀 그래. 영영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높은 스펙 쌓아서 오면 더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선뜻 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벌써부터 허전한 게 한숨만 푹푹 나오는데 가만히 듣던 딸과 막내가 그러더군요. 오빠,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석 달이야.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 엄마가 오빠한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알면서. 내가 나만 좋자고 그래? 아빠가 뭐라 그러셨어? 내가 잘 되어야 너희가 잘 살고 결국 이 집안이 잘 서 있는 거다. 누누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 책임감 때문이라면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도 관석이도 자기 목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가더라도 내년에 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 형. 아빠도 안 계신데 형까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아. 어차피 나 한국에 있어도 서울에 있을 때가 더 많잖아. 결국 서울이냐 미국이냐인데 왜 그래? 첫째 말대로 서울이든 미국이든 자주 볼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같은 나라에 있다는 것과 이역만리 땅에 있다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꼭 유학하러 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저는 남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고민하다 허락했어요. 남편이었으면 분명히 고민도 없이 보냈을 거니까요. 솔직히 유학 자금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 역시 남편이었다면 해줬을 거라는 생각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려고 평생 벌었던 돈이고 남편이 죽기 전까지 늘 했던 말이 애들 결혼할 때 다 챙겨 보낼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 돈 미리 쓴다고 생각하고 준 것이었으니 돈 때문에 힘들진 않았어요. 아들 말대로 아들이 더 잘 되면 저도 좋고 동생들도 좋겠죠. 저렇게 지원받았으니 잘 되면 동생들 외면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아들이 서울대도 모자라 미국으로 유학 갔다는 소식에 주변 사람들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관익이 대단하다. 관익 아빠가 그거 못 보고 가서 얼마나 억울할 거야. 하늘에서 다 보고 있겠지 뭐. 그렇게 아들 잘 되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니 기뻐하기도 할 거고. 그래, 관익 아빠한테 관익이 잘 되는 것만큼 좋은 일도 없지. 관익 엄마 좋겠어. 매번 그렇게 자랑만 되는 아들이 있으니. 그때부터였어요. 서울대 들어갔을 때는 그 말이 그렇게 기쁘더니 그때부터는 마냥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보냈지만 마음의 구멍이 뚫린 것 마냥 허전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남편이 없는데도 첫째는 유학가 어려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고 둘째는 미용사로서 승승장구하고 막내도 힘든 일하며 돈 잘 벌어오니 그것도 다 복이었어요. 달리 생각하면 남편이 그렇게 빨리 간 게 아쉽고 서글픈 일이지 자식들은 나름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며 먼저 간 남편에게 애들 좀 잘 봐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엄마, 나 내일 쉬는 날인데 같이 쇼핑이나 가자. 엄마 겨울잠바도 새로 사고. 겨울잠바? 있는데 뭐하러. 아유, 그거 좀 버려.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잠바 하나를 10년을 넘게 입어? 나 그거 초등학교 때부터 본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요즘 유행하는 걸로 하나 사자. 돈도 써야 버는 맛이 있지. 버는 족족이 그렇게 오빠한테 보내면 무슨 재미로 살아? 내가 무슨 돈을 보낸다고? 내가 몰라? 뻔하지. 오빠 돈 보내달라고 할 때마다 엄마 그날 번 거 다 보내주잖아. 다 쓸 때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냥 구경이나 가 그럼. 겨울잠바는 필요 없어. 딸은 제발 힘들게 번 돈을 저를 위해 쓰라고 했지만 부모 마음이 원래 그렇잖아요. 한 푼이라도 덜 쓰면 내 자식이 좀 편하게 살까 싶어 선뜻 10,000원 한 장 쓰기 아까운 거요. 그게 오랜 습관이 돼서 그런지 아들이 있건 없건 저를 위해 쓰는 돈은 계속 아끼게 되더라고요. 물론 딸 말대로 한 번씩 아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보내는 돈이 있긴 했지만 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아들이 미국살이를 결정했을 때부터였죠. 이만하면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 싶어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미국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취직도 미국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됐어. 이것저것 따져봐도 그게 맞고. 남들은 못 가져서 안달인 기회야, 엄마. 나 잘 된 거라고.
잘 된 거라니까 좋지만 영영 거기서 살게 될까봐 그렇지. 엄마는 너 언제 오나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안해, 엄마. 근데 나 여기서 성공하고 싶어.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에 들어가 취업하는 건 아쉽기도 하고. 영영 살겠다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서 경력 좀 쌓고 들어가면 어디서든 나 데리고 가려고 할 거라니까. 아유, 알았다. 어쩔 수 없지 뭐. 한국에 들어온다고 같이 살 건 아니었지만 전 첫째도 한국에서 살길 바랐어요. 보낼 때부터 그거 하나가 걸렸지만 자식이 성공하고 싶어 미국 산다는데 말릴 부모가 어딨겠나요. 그리고 아들은 집어들 돈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유학 시절에도 기숙사 생활도 하고 홈스테이 생활을 하며 돈을 좀 아꼈는데 직장 생활에는 집이 필요하다고요. 아들이 사는 곳이 또 집값이 말도 못하게 비싼데 당분간 월급 받아 생활할 정도만 보내달라기에 돈을 더 붙였습니다. 그걸 보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빠한테 적당히 해. 이제 자기가 벌어서 살 건데 뭘 아직도 하나하나 다 해주고 있어? 갚는데 거긴 집값도 말도 못하게 비싸더라. 어지간한 사람은 미국에서 살지도 못하겠어. 지금은 인턴이라 받는 돈도 많지 않다는데 어떡해.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지. 뭐든 적당히가 중요한 거야. 적당히. 내가 보기엔 오빠 가져갈 만큼 충분히 가져갔어. 오빠 한국에 올 것 같지도 않은데 나중에 괜히 너무 쏟아부었다 후회하지 말고 엄마한테도 좀 써. 어? 자식한테 쓰는 돈에 후회하는 부모가 어딨어? 너한테도 생활비 하나 안 받잖아. 대신 나는 어버이날이나 엄마 생일에 크게 쏘잖아. 아니야? 오빠는 엄마 생일에 전화 한 통이면 된다고 하면서. 누가 너더러 돈 달랬어? 그럼 너도 주지 마. 주고서 생색이야 기집애는.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딱 우리 딸 두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맨날 붙어 살다 보니 말이야 거칠게 해도 저도 딸도 서로 무척 의지하고 살았죠. 그러니 가장 옆에서 제가 미국 간 장남에게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남이 1년 정도 미국에서 취직 생활을 했을 거예요. 처음 내줬던 집세도 갚고 생일이면 명절에 못 와서 미안하다고 돈도 많이 붙이더라고요. 돈은 됐고 얼굴이나 좀 봤으면 좋겠다 싶던 차에 3년 만에 아들이 귀국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날이 생일이고 명절이었죠. 아들 좋아한다는 음식 잔뜩 쌓아놓고 내 새끼 삼시세끼 뭘 먹일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아들이 한 말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미국에서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도 내일 모레 들어오기로 했어. 어때 내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는 무슨? 오빠, 그럼 뭐야? 미국에서 계속 산다는 거야? 아무래도 그래야지. 직장도 자리 잡았고 결혼할 사람이 교포거든. 그게 뭐야? 엄마 오빠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거 몰라? 나도 처음부터 그러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직장에서도 제대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여자 만나 결혼하게 된 건데 그럼 어떡해? 엄마, 나 그냥 결혼하지 말고 한국에 들어와 살아? 한국에 들어오면 당장 일자리도 새로 구해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처음엔 그러겠다고 했잖아. 그랬지. 근데 그건 내가 그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인정받게 될 줄 몰랐을 때 이야기고. 엄마,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내가 오죽했으면 6개월 만나보고 결혼 결심했겠어. 그 여자 놓치면 나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 그렇게 좋은 애면 결혼이야 하면 되지만은 한국에서 살 수는 없는 거야? 나랑 걔가 미국에서 버는 돈이 얼만데.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집 사서 엄마 모셔갈게. 나중에 나랑 같이 살아, 어? 웃기네. 그런 말 누가 못해? 야, 윤수연. 너는 왜 아까부터 어깃장이야? 못 본 사이에 너 좀 변했다?
왜? 아빠 살아있을 때처럼 대접 안 해주니까 얼떨떨해? 그땐 내가 아빠랑 오빠한테 속은 거지. 아빠가 뭐랬어? 이 집에 아빠 없으면 가정은 오빠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오빠 아빠 가고 나서 가정 역할 한 게 뭐 있어? 오빠는 엄마 디스크로 입원했던 것도 모르지? 아휴,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해. 자식 노릇은 다 나랑 관석이한테 맡겨놓고 저만 잘 살겠다고? 야, 말은 바로 하자. 우리 셋 중에 자신 노릇 제일 잘한 건 나지. 너는 엄마 아빠 자랑이 되어본 적 있어? 엄마도 아빠도 나 데리고 다닐 때 제일 좋아하셨잖아.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공부 잘해 서울대 들어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아들이니 남들한테 내세우기 좋은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게 제일이냐 묻는다면 그건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저 아플 때, 힘들 때 함께 해준 건 딸과 막내고 소소한 일상을 함께 보내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장남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뭐? 너? 야! 아휴, 그만들 좀 해. 오랜만에 만나서 뭐들하는 거야? 네 아버지 참 좋아하시겠다. 아주 기뻐 춤을 추겠어. 저는 괜히 거실 한쪽에 놓인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딸이 하는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딸 편을 들지 못했어요. 그 뒤 아들 말대로 정말로 며느리가 될 아이도 들어왔죠. 그 애는 교포로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가서 살아 한국에는 20년 만에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말은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왔다고 하는데 모처럼 긴 휴가를 받아 한국에 왔다고 여기저기 관광하러 다니기 바빴어요. 저들끼리 둘이 미국 가서 살 거면 한국에 있을 때는 같이 시간 보내면서 좀 알아갔으면 싶은데 그런 것도 없었죠. 아들 결혼이니 경사인데 속이 편치 않더라고요. 엄마, 왜 밥을 먹다 말아? 또 속이 안 좋아? 아휴, 그냥 더워서 그런가 넘어가질 않네. 웬 더위 타령? 오빠 때문이면서. 하여튼 자식 새끼 키워봤자 하나 소용없다는 말이 딱이지. 너는 오빠한테 자식 새끼라니 말을 왜 그렇게 해? 전엔 안 그러더니 왜 관익이를 만만하게 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괜히 얼굴이나 붉히고. 엄마가 내가 참을 것까지 다 참고 사니까 나라도 터뜨려주는 거 아니야. 내가 엄마 몰라? 솔직히 엄마도 오빠한테 서운한 것도 많고 안 갔으면 싶으면서. 그리고 봐. 모처럼 한국에 들어왔으면 엄마 모시고 시간 보낼 생각을 해야지. 벌써부터 자기 마누라만 싸고 도는 거. 그리고 예비 며느리 빨래는 또 왜 해줘? 왜? 그럼 식구들 빨래 다 하는데 걔 거만 빼? 아휴, 속 시끄러우니까 그만 좀 해. 딸에게 제 속을 다 들킨 것만 같아 일부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했다는데 제가 더 뭘 하겠어요. 다만 결혼식을 미국에서만 하겠다는 거 한국에서도 해야 한다고 고집부린 거 그거 하나입니다. 제일 잘된 자식이 자식 노릇하는 게 얼굴 내세워 부모 면 세워주는 거면 결혼식에도 하객 불러다 자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원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결혼해 미국에서 살 집이 필요하다고 돈을 좀 달라는 것이었죠. 돈이라니? 지금 사는 집 있잖아. 그 집을 신혼집으로 쓰긴 좀 힘들지. 어차피 아빠 살아있을 때 우리 결혼할 때 주겠다고 따로 빼둔 돈 있잖아. 그거야. 너가 한국에서 지냈을 때 이야기지. 너 미국 유학한다고 갖다 쓴 돈이 얼만 줄 몰라? 이미 너한테 줄 돈, 그 돈 준다고 생각하고 다 준 거야. 뭐? 아니, 아빠 보험금도 있을 거고 엄마도 돈 벌었잖아. 근데 나한테 말도 없이 그 돈을 건드린 거야? 아, 진짜. 오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무슨 ATM기야? 오빠가 말만 하면 돈 뱉어내게. ATM기면 자기 돈이나 넣어놓고 그 돈 찾는 거지. 오빠는 그동안 엄마한테 돈 얼마나 줬다고
이제 하다 미국 신혼집까지 해달래? 해달라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는 거잖아. 나는 정당하게 아빠가 주기로 한 그 돈을 요구한 거고. 그러면 오빠 미국 유학생활에 들어간 돈 다 내놔. 그러면 엄마가 주겠지. 그래야 계산이 맞는 거 아니야? 너 돈 나가냐? 너한테 돈 달래? 왜 자꾸 끼어들어 너는? 아, 엄마, 말 좀 해봐.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지금까지는 아들이 해달란 대로 다 해줬지만 그 이상은 저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둘째와 막내 몫이었고 제가 벌어 모아둔 돈은 애들한테 손 벌리고 살지 않으려고 노후로 둔 돈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아들이 말하는 돈 좀 내어주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선뜻 마음이 안 서더라고요. 주고 싶어도 없어. 나머지는 수연이 관석이 몫이니까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뭐 내가 번 돈 어딨냐고 하면 그 돈은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살겠다고 둔 돈인데 엄마한테 그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그럴 셈이야? 엄마, 내가 말했잖아. 나중에 엄마 미국 데려와 모시고 산다고. 가족 초청도 가능해. 엄마도 언제까지 한국에서 살 거야. 미국에서 좋은 거 보고 편하게 살아야지. 아무도 없는 미국에서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 게 퍽이나 좋고 편하겠다. 너희 진짜? 아유, 됐어. 네 아빠 살아있었어도 이 이상은 힘들었을 거야. 나는 할 만큼 했고 더는 힘들어. 그리고 관이가 나는 부모라서 그렇다 치지만 동생들한테 좀 미안해해라. 나는 요즘 수연이 관석이한테 미안해 죽겠어. 너보다 해준 것도 없는데 결국 내 옆에 남아서 자식 노릇하는 건 얘들이잖아. 너가 내 자랑이 되어준 건 맞지만 결국 내가 의지해서 사는 건 얘들이더라. 그런데 그 돈까지 너한테 내주는 건 아니지 싶다. 그만큼 지원해줬으면 이제는 네 살 길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돈도 잘 번다면서 그 돈까지 탐내면 너무 염치 없는 거야. 처음으로 쓴소리에 첫째도 생각이 많았는지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그만하면 이해했겠거니 했는데 이번엔 작전을 바꿔서 동생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첫째한테 쌓인 게 많은 딸한테는 어림도 없겠다 싶었는데 막내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중에 나 줄 돈 그냥 형 도와줘. 뭐? 그건 네가 가져가야지. 괜히 돈 문제로 형이랑 얼굴 붉히는 거 싫어. 그리고 형이 빌리겠대. 차용증도 쓰고. 나 결혼할 때 그대로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줘. 솔직히 뭐 안 줘도 어쩔 수 없고. 나 돈 열심히 번 거 알잖아. 그건 그거고 네 아빠가 너한테 주라고 한 몫이 있는데 그걸 형을 줘? 아빠 하늘에서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다른 문제도 아니고 돈 때문에 형제가. 난 그냥 주고 말래. 별로 미련도 없어. 처음부터 결혼할 때 그 돈 가져갈 생각도 없었고. 솔직히 엄마도 주고 싶잖아.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네 몫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서 줄 생각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형이 잘 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거지. 막내가 하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처음 자식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자식 하나가 잘 된다고 나머지 자식이 잘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말로 아이가 자랐으니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결국 막내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첫째는 기어이 막내 몫의 돈을 가져갔어요. 차용증도 쓰고 꼭 갚겠다, 고맙다 인사치레는 다 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려주지 않더라도 막내 몫은 챙겨줘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래도 우애가 좋아 다행이다 넘어간 게 화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 내주고 키운 대가가 말도 못하게 혹독한 결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무사히 첫째 결혼을 시키고 2년 뒤에 딸도 결혼했어요. 이제 막내만 보내면 될 무렵 문제가 터진 겁니다.
결혼 앞두고 막내가 전세 사기를 당해 그동안 모은 돈 대부분을 잃은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힘든 3교대 일을 10년을 하며 힘들게 번 돈이었어요. 사기꾼은 잡아도 돈은 못 찾는다고 하니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막내도 당장 다음 해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터라 애간장이 다 녹았죠. 제가 어느 정도 도와준다고 해도 잃은 돈에 채 미치지도 않을 정도라 결국 첫째한테도 이 사실을 전했어요. 뭐? 전세 사기? 아우, 한국은 그래서 문제야. 전세 같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아무튼 일이 그렇게 돼서 돈이 좀 필요해. 내년에 결혼하는데 월세집 보낼 수도 없잖아. 지금 관석이 속도 말이 아닐 건데. 평생 벌어 남 좋은 일만 시켰으니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너 전에 관석이 몫으로 가져간 그 돈 얼른 좀 줘라. 어? 아이, 근데 엄마, 나도 당장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지.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너 관석이한테 차용증도 다 썼다며. 그렇긴 한데 이렇게 갑자기 달라고 할 줄은 몰랐지. 나한테도 시간을 좀 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데? 글쎄, 아니 내가 일단 되는 대로 보내볼 테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관석이랑 이야기해볼게. 첫째가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시간이 좀 걸려도 돈을 돌려주겠거니 했습니다. 막내한테도 형이 돈 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걸로 결혼식 올리자고 했고요. 저도 집 팔아 내어줄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막내 얼굴이 말도 못하게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제 형이 돈도 보내고 있다고 하고 그 돈이면 이렇게 비관적인 상황도 아닌데 왜 저러나 했어요. 잃은 돈 때문에 속이 아파 그러나 싶었죠. 관서가 어떻게든 될 거야. 잃은 돈은 못 찾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형도 돈 붙이고 있다면서 뭐가 그렇게 문제야. 형이 붙여준 돈? 그건 솔직히 말해서 도움도 안 돼. 도움이 안 된다니? 적지 않은 돈일 건데. 막내는 순웃음을 짓더니 휴대전화로 뭘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첫째 아들이 붙인 돈 내역이었는데 그 금액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느 날은 20만 원, 어느 날은 10만 원, 또 어떤 때는 5만 원인 거예요. 첫째가 막내 몫으로 가져간 돈은 수천이었습니다. 수천을 대체 몇 년에 걸쳐 갚을 생각이면 매달 그렇게 푼 돈을 붙이나요? 하도 기가 막혀 첫째에게 연락했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관이가 너 관석이한테 붙이는 돈 그거 뭐야? 이자 붙이는 거야? 이자? 아니 무슨 형제끼리 이자야. 돈 갚으라고 해서 갚는 건데 왜? 너 지금 장난해? 당장 결혼 앞두고 있는 애한테 10만 원, 20만 원이라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너가 관석이한테 가져간 돈이 수천인데. 장난이라니. 애 키우면서 그만한 돈 나오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관석이가 너 없이 한국에서 아들 노릇 다 했어. 그도 모자라 돈까지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입 싹 닫고 모르는 척하는 거야? 너 아빠가 하늘에서 보면 말도 못하게 실망할 거다.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씨, 내가 주기 싫어서 그러냐고. 나도 주고 싶어. 근데 당장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관석이 그게 멍청해서 전세 사기 당한 게 내 탓이야? 멍청하게? 그럼 관석이는 멍청해서 당했어? 아유, 진짜 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말 너무해. 성질이 팍 나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속을 얼마나 끓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몇 날 며칠 앓으며 남편 사진 붙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앞세워 키운 자식이 가장 이기적으로 자랐다고요. 이봐요, 관익이 아빠, 보고 있어? 당신도 얼마나 기가 차겠어.
내어주면 내어준 만큼 되돌려 줄 줄 알았던 자식이 저만 잘 살겠다고 이억만리 미국 땅까지 가서 관석이 나 몰라라 할 줄 당신은 알았어? 나는 몰랐어. 알았으면 그렇게 안 키웠지.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지. 보다 못한 둘째가 얼마간 내주었어요. 사위도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게 형제라며 성실한 처남 믿고 빌려주는 돈이니 부담 없이 쓰고 천천히 갚으라면서요. 그 마음이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둘째 딸도 넘치고 여유 있게 사는 게 아닌데 막내가 어떻게 그 돈을 덥석 받겠어요. 몇 날 며칠을 그 돈을 두고 망설이더니 며느리 되라이와 찾아왔더라고요. 엄마, 염치 없는 건 아는데 우리 그냥 엄마랑 살면 안 될까? 뭐? 나랑? 돈 모아서 나갈 때까지만 엄마랑 같이 좀 살게. 진우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누나한테 그렇게 큰 돈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나야 괜찮지. 나야 괜찮지만 송아 너는 괜찮겠어? 내가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시집이라 어려울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사는 건 하나도 걱정 안 돼요. 오히려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얼마나 잘 챙겨주세요. 근데 저희 때문에 괜히 어머님이 불편해지실까 봐. 아유, 아니야. 내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 나야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지. 그럼 엄마, 몇 년만 좀 신세 질게. 미안해. 미안해할 게 뭐가 있어. 너 열심히 사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알아.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 집이라도 정리해야 하나 싶던 차에 합가 제안을 해서 문제가 해결됐죠.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해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첫째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일 이후로는 괘씸해서 연락도 하지 않고 있던 차였죠. 그런데 오랜만에 연락해 하는 말이 기가 차더라고요. 엄마, 관석이랑 같이 살기로 했다면서? 그래. 아니, 나도 그 이후로 한나 엄마랑 이야기해봤는데 그러지 말고 엄마 미국 오는 거 어때? 뭐? 미국? 같이 살아도 장남이랑 같이 사는 게 맞지. 막둥이랑 같이 사는 건 좀 그렇잖아. 이참에 집 정리해서 관석이 좀 주고 나머지는 나한테 줘. 내가 엄마 모시고 살게. 뭐? 집을 팔아서 주라고? 얘, 그게 어떻게 모시는 거니?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 건데. 그냥 달라는 게 아니잖아. 아니, 내가 말을 못했는데 사실 내가 작년부터 사업 하나를 시작했거든. 근데 그게 좀 어려워. 그래서 관석이한테도 돈을 못 보낸 거야. 이참에 엄마도 식당이랑 집 정리하고 관석이 살 길 마련해주면 좋잖아. 아니, 그리고 미국 와서 쉬고. 아들은 한국 생활을 정리해 미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집도 식당도 다 팔고 막내한테 줄 만큼 주고 대신 나머지는 자기 달라는 거였어요. 예전 같았어도 그 말에 혹하진 않았을 텐데 아들한테 실망할 대로 실망한지라 눈꽃만큼도 구미가 당기지 않더군요. 오히려 속이 꼬일 대로 꼬였는지 그 말이 저를 위한 말이 아니라 다 돈 때문에 하는 말 같았어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고 딸에게 이야기하니 펄쩍 뛰더라고요. 미쳤네 미쳤어. 이제 하다 엄마 집까지 탐내는 거야? 엄마 갈 생각 아니지? 안 가. 내가 내 나라 너들 두고 어딜 가? 미국 가서 내가 뭘 편하게 산다고. 근데 엄마도 분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관익이 저게 저렇게 못돼 먹은 짓을 하니까 분해 죽겠어. 냅둬. 이제 미국에서 남처럼 살기로 작정한 모양인 오빠한테 뭘 기대해? 수연아, 엄마가 마음에 병이 있긴 하나 보다. 왜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가 싫으냐? 한 번씩 괘씸한 마음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알면 됐어. 괜한 기대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아니야. 나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어. 엄마, 미국 갈란다. 뭐? 미국을 가다니? 엄마 미쳤어? 영영 가겠다는 거 아니야.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찍어 먹어보러 가는 거지. 그걸 꼭 찍어 먹어봐야 알아? 자식이잖아. 그래도 내 속에서 태어난 내 새끼인데 그래도 두 눈으로 저들 사는 것 좀 보면서 이해라도 해보고 싶은 거지. 아니면 많은 거고. 한식 없이 못 살고 내 나라 떠난다는 게 무서워 아들 미국 결혼식도 안 갔었어요. 그런데 벼랑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연락해서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단 조건을 걸었죠. 일단 거기가 살만한지 가서 봐야겠다. 보고 내가 살만하다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정리해서 너 도와주마. 아, 왔다 갔다 비행기 값도 장난 아닌데 꼭 그래야겠어? 나 너한테 집 팔아서 주는 거야. 그만한 확인은 좀 필요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비행기 값은 네가 내라. 아, 알았네, 알았어. 티켓 예매하는 대로 연락 줄게. 그렇게 큰맘 먹고 떠난 미국행이었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떠난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 그렇게 큰 비극이 닥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딸의 배웅을 받으며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너 아들이 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이 낯선 외국인밖에 없는 타국 땅에 오니 덜컥 겁이 나서 괜히 왔나 싶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도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공항에 마중 나온 아들과 무사히 만나 집으로 갔죠. 아들 집이라고 도착한 곳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저택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결혼할 때 구했던 집은 임시 거처였고 저한테 따로 말도 없이 집을 마련해 이사를 했던 거예요. 넓은 마당에 수영장도 있었고 방이 자그마치 6개나 되는 2층짜리 집이더라고요. 사돈댁이 넉넉하게 산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그 집 도움을 받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잘 살면 잘 됐다, 좋아야 하는 건데 그 집을 보고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잘 살면서 오갈 곳 없는 동생한테 빌린 돈도 안 갚으려고 했던 게 너무 괘씸했죠. 엄마는 이 방 쓰면 돼요. 원래는 게스트룸으로 썼던 거라 뭐 프라이빗하고 좋을 거야. 화장실은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쓰면 되고. 아유, 근데 나는 2층은 싫은데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불편해. 어머님 쓰시기엔 이 방이 좋을 거예요. 왔다 갔다 손님들도 많아서 1층은 시끄러워서 안 돼요. 며느리와 상의 후 결정한 일이라더니 이상하게 며느리한테 찬바람이 쌩 불었습니다. 손님이 많아 1층이 시끄러워 안 된다고 했지만 그냥 본인이 싫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때부터 예견은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살 일은 없다는 것을요. 아들만 좋자고 부른 일이었던 터라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죠. 그렇게 살기 좋다던 미국은 저한테 너무 안 맞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식당 있는 곳 가려면 차로 한참을 가야 하고 마트를 가도 미국 마트라 제가 필요한 건 살 수가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양식을 좋아해 미국에 금방 적응했다던 며느리는 한식을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아들 때문에 밥은 하는데 김치도 없고 그저 밥이랑 무슨 신맛 나는 풀떼기에 고기나 대충 구워주는 겁니다. 아유, 그래도 김치는 좀 있어야지. 속이 느글거려서 못 먹겠다. 고춧가루 가져온 거 있으니 내가 국이라도 끓이마. 어머니, 뭐 하시게요? 고추장찌개라도 할란다. 아니요, 어머니. 좀 곤란해요. 한식 한번 하면 온 집안에 냄새가 배서 오시는 손님들마다 불편하세요. 문 다 열고 환기하면서 하면 되잖아. 그럼 이웃집에 냄새가 다 가잖아요. 민폐예요. 아유, 그럼 내내 이런 것만 먹고 살라는 거야? 얘 관이가 너 나 여기서 살면 편할 거라며.
근데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것도 편하게 사는 거야? 엄마, 나도 처음엔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사람은 환경에 따라 식성도 변한다잖아. 살다 보면 다 맞춰줘. 처음엔 힘들겠지만 참아봐. 김치 없이도 밥이 넘어간다니까. 아유, 난 못한다. 난 못해. 평생 김치에 된장에 고추장에 내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잘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너들 입맛에 맞춰 살라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나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란다. 결국 보다 못한 아들이 한인타운에 데려가 밥을 사줬는데 정말 말도 못하게 비싸더라고요. 삼겹살이며 된장찌개, 설렁탕 등 한식이면 죄다 파는 식당에서 먹을 거 다 먹었더니 살만은 했습니다. 근데 어린 손주에 어른 셋이 가서 먹어 나온 돈이 33만 원이나 나온 거예요. 한국이면 10만 원이면 될 것을 그 돈 주고 먹으려니 잘 먹고도 괜히 너무 아까운 겁니다. 거기까지 오며 가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드니 저도 매번 사달랄 수도 없더라고요. 돈은 낸다지만 거기까지 가는 동안 며느리 표정이 말도 못하게 안 좋았어요. 식당 갔다 와서도 온몸에 음식 냄새가 뱄다며 한참을 욕실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그런 게 눈치지 뭐가 눈치겠어요. 벼르고 온 저도 결국 또 가짠소리는 못하고 아침에는 빵, 점심에는 과일이나 샐러드, 저녁에 밥이랑 고기를 먹었죠.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 밖에만 나서면 뭐든지 있었지만 여기 문 밖에 나서 한참을 걸어가면 끝도 없는 도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도전이었던 겁니다. 산책이라도 갔다 오려고 하면 너무 이른 시간대에 다니지 마셔라, 너무 늦은 시간은 안 된다, 또 어떤 곳은 가지 말라고 하고 무슨 놈의 제약이 그렇게 많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저한테 종이를 들이밀더라고요. 이게 뭐야? 아, 별건 아니고 엄마 여기서 지낸다는 뭐 확인서 뭐 그런 거야. 거기 사인만 하면 돼. 제 영어로 돼 있어서 뭔 말인지도 모르겠네. 여기다 하면 되는 거야? 어, 아들이 내민 서류에 무심결에 한 그 사인 하나가 저희 모자의 운명을 갈라놓을 줄 몰랐죠. 그리고 그때 제가 혹시나 싶어 카메라로 찍어둔 그 사진이 제 목숨을 구할 거라는 것도요. 버텨볼 만큼은 버텨보려고 미국에 머문 지 한 달쯤 됐을 거예요. 할 일 없이 유튜브나 보면서 방에 있다가 좀이 쑤셔 밑으로 내려오면 며느리 손님들이 그렇게 와 있었어요. 제가 내려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다가 뭐가 그렇게 웃긴지 저들끼리 막 웃더라고요. 저것들이 사람을 보고 웃기는? 탐탁치 않았지만 죄다 노란 머리에 까만 얼굴에 제가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나쳤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영 거슬리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고 한마디씩 하는 말에 그 여자들은 박장대소를 하면서요. 딸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한 번은 전화한 상태에서 그것 좀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자주 오는 단골 중에 호주에서 살다 온 사람이 있어 영어를 좀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다면서요. 그래서 딸이 시키는 대로 며느리 친구가 모여 이야기할 때 부엌으로 내려와 빵을 먹는 척하면서 걸린 전화를 테이블에 놓고 지켜봤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방에 올라가 대체 뭔 소리냐고 물으니 딸이 그러는 겁니다. 엄마, 새언니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얼른 와. 왜? 뭐라고 하는데? 내 욕해? 욕 정도가 아니라더라.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자꾸 내 눈치 살피다가 제일 먼저 한 얘기도 그거였어. 얼른 오시라고 하라고. 거기 있다간 무슨 일 당할지 모르겠다고. 아니 대체 뭔 소리를 했길래 그래? 자기가 사는 데가 총기 합법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대. 엄마 산책한다고 나가는 동안 어디서 총소리라도 나면 좋겠다고.
왜 이 동네 인종차별주의자들은 한국에서 온 김치 냄새 나는 할머니를 가만히 두는지 모르겠다더래. 뭐야? 진짜 내가 그 말 듣는데 열불이 뻗쳐서 그런 소리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그날 딸이 해석해준 며느리 말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된장도 김치도 못 먹게 하는데 지나갈 때마다 그 자리에 김치 카펫이라도 깔아놓은 것처럼 구역질 나더라. 한국에는 김치만 보관하는 냉장고도 있는데 자긴 2층 게스트룸을 거대한 김치 냉장고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우리 집이 그렇게 거대한 김치 냉장고가 있다는 걸 너네가 양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말을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내려왔을 때 자동 녹음이 된 그날 전화를 들려줬어요. 식탁에서 영문도 모른 채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제 전화를 보고 며느리는 오마이갓 하며 저를 질렸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아들도 가만히 듣다가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더니 듣다 말고 휴대전화를 끄는 거예요. 왜 더 듣지 않고? 뒤에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있다던데.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하는 말 녹음했던 거야? 녹음은 무슨 녹음? 수연이랑 전화하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좀 듣겠다고 해서 둔 건데. 사람 연전에 노랑머리 애들 모아놓고 지 시어머니 욕하는 게 지금 이게 말이나 되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야. 미국에선 절대 허용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 그게 중요해? 유나야. 일단 한나 데리고 들어가 있어. 내가 해결할게. 그 말에 며느리는 거칠게 손주를 데리고 영어로 뭔가 쏟아내고 들어가더라고요. 잘못했다, 실수였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엄마 부른 거지만 그래도 저 사람 입장에선 갑자기 시어머니 모시고 살게 된 거잖아. 배려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배려를 안 한 게 뭐가 있어? 자기 집에 냄새 나는 거 싫대서 맨날 빵 조각이나 뜯고 있는 네 엄마는 보이지도 않어? 너, 나 미국 오면 편하게 살 거라며. 나 모시고 산다더니 고작 이거야? 너, 내가 하루 종일 뭐 하는지 관심이나 있어? 말도 안 통하는 동네에서 고작 집 앞에 왔다 갔다. 그마저도 비 오면 나갈 수도 없고 텔레비전 틀면 온갖 꼬부랑 글씨에 꼬부랑 소리에 유튜브나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게 미국 생활이면 나 안 하련다. 그 돈 아까워서 너 못 줘.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어딨어. 엄마가 돈 준다고 해서 내가 버려놓은 일이 있는데. 내가 언제 준다든? 있어보고 살만하면 준다고 했지. 그러길 잘했지. 또 네 말 믿고 덥석 돈부터 붙였으면 오도 가도 못한 신세에 내가 얼마나 처량했겠냐고. 아우씨! 아들은 분에 못 이겨 벌떡 일어나 영어로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영어라곤 하이 쏘리밖에 모르는 제가 들어도 나쁜 말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당장 공항에 데려다 달랬어요. 한국에 가겠다고요. 아들은 그런 저를 한없이 매섭게 쏘아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방에 들어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딸이었는데 속상할까봐 연락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아들이 거칠게 방문을 열더군요. 가요. 어딜? 한국 간다면서요. 공항 데려다 줄 테니까 가자고요. 그렇게 성질을 내는데 저도 확 성질이 나서 바쁘게 짐을 싸서 나왔어요. 며느리는 얼굴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렇게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제 짐을 내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가는 거예요. 쌍놈의 새끼가 애써 키워봐야 소용없구나. 너무 괘씸했죠. 공항 내 벤치에 옆에 짐을 두더니 또 저 혼자 어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아들이 티켓이라도 사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못 오나 비행기는 몇 시길래 아직도 안 오나 슬슬 불안해졌죠.
하지만 아들이 해가 지도록 안 오는 것을 보고서야 저는 이놈이 그냥 갔구나, 나를 이 허허 벌판 같은 곳에 두고 그냥 가버렸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죠.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도 않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자리에 있자 누군가 제게 말을 걸어왔는데 말도 안 통하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딸 말처럼 그냥 무시할 것을 무슨 기대로 여기까지 왔나 후회했죠. 제가 눈물을 터뜨리자 주변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기적처럼 그 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예,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이고, 아주머니, 무슨 일이시길래 여기서 혼자 이러고 계세요? 나 좀 도와줘요, 아가씨. 나 좀 살려줘. 저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귀인이라도 만난 것 같았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여자는 황당하다는 듯 제게 재차 사실인지 묻더니 제 핸드폰을 가져가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은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진짜 한국에 보낼 생각은 아니었을 거랍니다. 겁을 주고 나서 다시 데리고 올 생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한국에 보낼 생각이었으면 티켓도 끊어줬을 거고 적어도 비행기는 태웠을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아가씨가 괜찮으면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해서 갔어요. 경찰 도움을 받을 순 있겠지만 그 상황이면 다시 쫓겨날 확률이 크니 일단 자기 집에 가서 대책을 세워보자고요. 그 아가씨가 저를 그렇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필요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 남편이 알고 보니 이민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민 온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범죄를 상대해 본 적이 있어 이런 경우를 종종 봤다면서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자기 가족 불러다가 못된 짓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가족 말만 믿고 넘어왔다가 가진 거 다 뺏기고 나가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아주머니처럼 나가는 방법을 몰라서 머물다가 불법 체류자 되는 경우도 많고요. 서류에 사인 한 장 잘못했다가 범죄자로 찍혀서 교도소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뭐. 잠깐만요. 사인이요? 저는 문득 지난번 아들에게 해준 사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찍어둔 사진을 보여주니 엄청 심각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아주머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하신 거예요? 왜요? 나는 그냥 내가 아들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확인서라고 해서 한 건데. 여보, 이것 좀 봐봐. 여자는 제 핸드폰에 찍힌 영상을 자기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둘은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 아드님한테 당하신 거예요. 당했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래도 아드님이 아주머니 이름으로 회사를 만든 것 같아요. 대개 이런 경우는 다른 가족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유, 말도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자기 엄마인데 내 이름으로 그런 짓을 했다고요? 일단 신고부터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그대로 있다간 아주머니가 다 독박 쓰게 돼요. 탈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불법 체류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나 한국 가야 돼요. 나 한국 좀 보내줘요. 근데 신고해서 이 문제가 진짜 불법인 게 밝혀지면 아드님한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아주머니가 됐다고 해도 신고할 생각이에요. 이건 도저히 제3자인 저도 그냥 넘어가기가 힘드네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조사받고 감옥 갈 확률이 크겠죠. 아무래도 저도 부모다 보니 그 지경이 됐는데도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잖아요. 결국 그 일이 밝혀지게 되면 제가 감옥에 가는 건데 아들은 그걸 고려하고 제 명의를 도용한 거잖아요. 그 부부의 끈질긴 설득도 사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도왔지 어떻게 공항에서 딱 그 아가씨를 만나 제가 살게 된 거였죠. 제가 결심이 서자 여자는 신고했어요. 그 바람에 여자와 함께 경찰을 만나 별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것도 모자라 작정하고 저를 이용해 가짜 회사를 만든 것이었어요. 탈세 문제와 불법 이민자 고용 문제, 명의 도용 문제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았죠. 더 황당한 건 자기 직업이 있어 벌이도 적지 않았으면서 욕심에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결국 아들이 경찰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고 싶다는 말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만나러 갔었어요.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대체 왜 그랬는지도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아들이 꺼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더군요. 엄마, 나 좀 살려줘, 어? 나 이대로 들어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돼. 내가 나만 좋자고 그랬겠어? 돈 빨리 벌어서 엄마, 수연이, 관석이까지 호강시켜주고 싶어 그런 거야.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자랐으니까 마음 조급해져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했다고 해줘. 엄마도 다 알고 있었던 거라고 해줘, 제발. 관이가, 너 대체 어쩌다 이렇게 괴물이 돼버린 거야? 어떻게 너가 그렇게 살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제발 좀! 나 좀 꺼내줘. 나 감옥 가면 지금까지 쌓아온 탑 다 무너지는 거라고. 아들은 제게 울면서 빌었습니다. 한 번만 좀 봐달라. 이 모든 걸 다 제가 했다고 해달라.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면서요. 영어 한 줄 못 읽는 제가 그 많은 서류는 어떻게 혼자 힘으로 해결했겠어요. 아가씨가 하는 말이 재판에 가더라도 100%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더군요. 물론 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나는 너를 그렇게 괴물로 키운 적이 없어. 그저 나랑 네 아빠는 너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됐으면 싶어서 아낌없이 내어준 것뿐이야. 그렇게 자란 애들이 다 너처럼 크는 건 아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더는 너한테 자식 노릇 바라지도 않고 나도 자식 하나 없는 셈 칠 테니 다신 찾아오지 마라. 엄마! 엄마! 그 일이 해결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가씨 도움으로 그 집에 머물면서 많은 신세를 졌어요. 안 받겠다는 부부에게 수임료를 비롯해 집세도 냈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할 즈음 힘들게 딸과 막내가 왔어요. 저를 보고 울면서 달려오는 그 두 아이를 보자마자 저도 한참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게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꼴을 당해? 왜? 빨리 좀 말하지. 왜 다 해결된 뒤에 연락해. 엄마 혼자 여기서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다 이분들이 있어서 그랬지. 걱정 마, 걱정 마. 다 됐어. 이제 다 됐어. 엄마 가자. 한국 가자. 양쪽으로 딸과 막내 아들을 앉혀놓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저는 희한하게 단잠을 잤어요. 하늘에서 꿈꿈에 남편이 나왔죠. 살아생전 남편은 유달리 힘든 날이면 아들이 받아온 상장을 하나씩 보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만난 남편은 그 상장을 옆으로 툭 던지고 눈길도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손을 뻗자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손등을 감싸주며 다독이더라고요.
괜찮다는 듯이 이젠 더는 신경 쓰지 말라는 듯이요. 그 후로 장남 소식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벌써 2년 전의 일이에요. 가게를 정리하고 살던 집을 팔아 큰 집으로 이사한 후 막내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 근심 없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물론 큰아들 일이 제 가슴 한편에 가시처럼 콱 박혀 있지만 그건 제가 감내해야 할 벌이겠죠. 아무리 자식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지만 가장 자랑이 될 거라고 생각한 아들에게 버려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식 하나 없이 사는 게 두고두고 한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살만하고 앞으로도 잘 살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